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요 2021년 그러니까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분석을 했었죠. 우리가 지난 19회 시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1교시가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합격이라는, 그것도 60% 이상의 놀라운 수치의 합격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앞 강의를 보지 않으셨다면 이쪽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이 분명하게 섰을 때 같은 시간이라도 좀 더 시간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링크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므로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위한 말말복지 김진훈의 오리엔테이션,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OT를 수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같이 얘기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급의 필요성, 사회복지 2급이 있고 사회복지사 1급이 있는데 과연 1급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두 번째, 1급 시험 8과목의 비밀입니다. 이 8과목을요, 사람들이 왜 많고 많은 교과목 중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8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8과목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겠죠. 여러분들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잘하더라도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준비도 잘하고 합격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어떤 목표이겠죠. 그래서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급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4년제 졸업을 하는 그러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현장에 발을 담기 위해서 나는 1급을 취득하고 현장에 가겠어 라고 그렇게 도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경험과 경력을 쌓다가 1급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떠한 생각이냐면, 공부하다가 운 좋게 1급을 따면 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거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어때요? 1급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셨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1급이 정말 필요하냐라는 거죠. 1급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선배들이 말하는데 굳이 1급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하던데요. 근데 왜 교수님은 계속 1급을 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특히 4년제는 무조건 1급을 따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1급 없어도 됩니다. 1급 없어도요, 취업이 됩니다. 취업하는데 1급과 2급의 차이는 조금 나요. 조금. 그러나 우리가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의 역량, 자기 개발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그 성장함에 있어서 승진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급이 있다 그러면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기회라는 것은요, 사전에 준비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때 찰나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찰나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적어도 나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찰나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저는요, 전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급을 땄을 때 어떠한 기회들이 주어질까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김준훈 교수처럼 강의로 이렇게 먹고 산다라고 하면 좀 재밌네요. 강의를 하고 싶은가요? 그런데 내가 아직 석사가 아니야. 내가 아직 박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의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라는 것이요, 필수 조건이 뭐냐면 사회복지사 1급이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내가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굳이 학력을 높이지 않아도 보수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이 있으면 뭐도 되겠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 교수님, 저는요, 학위는 높지 않아요. 학위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조사론 과목 저 교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한테 강의 한번 맡겨보실래요? 진짜? 그러면 어때요? 제가 해마다 하고 있는 강의에서, 그죠? 대학 강의를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특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강의할 수 있게 하겠죠. 그렇게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아마 그 기회를 살려서 아마 정말로 훌륭한 강사가 되겠죠. 왜? 그 친구는 이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게 해서 해마다 준비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6, 7개 이상에서 시설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으로도 3, 4개 기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다양한 협의회, 사협회, 협의체 모든 영역에서 분과위원, 위원장 여러 가지 타이틀로 모든 영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강의 자리 줄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실력을 쌓아 나가지 않으면, 조건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저도 어느 순간 강의를 할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냐 하면 학위를 갱신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4년제를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와서요, 다시 집안에 어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전문대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석사와 박사는 사회복지와 직업재활을 전공을 했죠. 그런데 제 학위가 뭐냐면 전자공학과예요. 그런데 최근 외부에 변화되는 트렌드에 의하면요, 학위, 석사, 박사 중에 전공 2개 이상이 사회복지사 전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위는 전자공학과, 석사는 사회복지, 박사는 직업재활이라 전부 다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 것이 나쁘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개의 전공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지식은 공대의 지식도 있고요. 공대에서 예를 들어서 C라든지 C++ 프로그램을 짰던 그런 공대의 두뇌가 있고, 사회복지의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고 직업 재활에 대한 분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사를 맡기기 위해서 강의 조건에 학사, 석사, 박사 중에 사회복지 전공 2개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학점 운행제의 방법으로 저는 여러 가지 굳이 석사, 박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운행제의 방법으로 사회복지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그렇게 준비했더니 원래 전화가 오고 또 공고에 보면 이렇게 학사, 석사, 박사, 사회복지 2개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지원한 줄 아세요? 저는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방송통신대 제주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제주 지역이니까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 실습 담당 교수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죠. 조건이 되니까. 뭐예요? 이미 저는 방송대 사회복지 실습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부터 말이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삶에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날 때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 나가라는 거죠. 더불어서 사회복지 구조상요, 승진을 하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승진을 하는 방법에는요, 어떠한 승진이 있겠습니까? 기관 내부에서 차곡차곡 성실성을 쌓아가면서 내부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직을 통해서 내가 A 기관에 사회복지사로 있다가 B 기관에 팀장의 자리가 나왔네, 팀장으로 이직하면서 팀장의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구조상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부 승진을 바라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중간관리자 이상은요, 구조적으로 잘 바뀌지도 않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쪽에 여러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관장님은 바뀔 수 있지만 뭐 팀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나가야 내가 팀장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나가야 내가 사무국장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부 승진은요 거의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채용 공고에서 일선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는 굳이 1급이냐 2급이냐라는 타이틀을 전제하지 않지만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에서 채용을 할 때에는 최근에는 1급과 2급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고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1급을 딱 놔두시면 여러분들이 내부 승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직을 통해서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1급을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따도 되지 않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지금 기억 못 하잖아요. 작년에 배웠던 거 지금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책 한 번을 펴봤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배웠었던 적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기억은 더 가물가물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늦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력이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도전해야 될 거 있으면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좋겠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점 어떻게 아무래도 줄어들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전해야 할 때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인생의 나이만큼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냐 하면요,
제가 20대 때도 바쁘게 산 것 같은데 그때는 하루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30대에도 내가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30대부터 강의를 했나요? 30대 초반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20대 후반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 팀장 거쳐서 바로 사무국장에 일을 했었고 30대 초반부터 뭐를 했냐면 사회복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시간의 의미가 정말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뭔가를 준비할 때랑 지금 뭔가를 준비할 때랑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너무 빨라서요. 정말 한 장 펼쳐보면 하루가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른 일들과 겸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우리 배우자가 육아를 많이 담당해줘서 아이 담당에 에너지를 덜 쏟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강의도 준비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 인생의 속도는 더 빨라서 아마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의 나이만큼 시간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20대 때는 20km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루가 길었어요. 30대는요 30km로 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참 괜찮네. 이 정도면 볼 것도 다 보고 나의 인생의 속도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좀 더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빠르다라는 거죠. 엊그제 40대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하루의 시간도 어제 일어난 게 지금인가? 이런 정도로 인생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나이만큼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결코 김진훈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사셨던 그런 인생의 선배들의 얘기라는 거죠. 그럼 모르긴 몰라도 50대 때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공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기억력마저도 어떻게 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저보다 낫겠죠.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을 봤을 때 지금 도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수님, 저는 영상을 보고 있지만 제 나이 60입니다. 제 나이 50인데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하지 말라라는 건가요? 아니요. 제 채널에요. 애독자들 있죠. 제 채널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분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합격 수기 댓글에 보면요. 이벤트 응모를 했었거든요. 원래 2021년 19회 시험을 끝나고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그래도 4-5분이 댓글을 다시는데 이미 60이 넘으신 분들, 50대 후반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댓글을 남기셨고 댓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문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이러한 응원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굳이 비단 20대만 아니라 지금 인생의 속도가 더 늦춰지기 전에 내 기억력이 더 감퇴하기 전에 지금 도전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이 미래보다 1년 후보다는 훨씬 더 기억력이 좋을 때라는 거죠. 훨씬 더 인생의 속도가 더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도전할 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있어요.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젊을수록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하지.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하면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이번에 떨어지면 난 다시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공부한 것이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다시 1년을 더 공부하면 점수를 1점, 2점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 물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고 같은 에너지로 2021년에 준비했던 에너지로 2022년에 준비한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사회복지 1급 시험의 특징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회복지 1급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하는 것을 시험에 반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같은 에너지로 한다 그러면 변화하는 것 또는 기존의 이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역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만이 합격선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뿐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도전할 때는 원래 노력했던 에너지 플러스 추가적인 원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다시 쏟아야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럴 거면 내가 원래 좀 더 시간을 투자하겠어. 그래봐야 여러분들 지금 몇 개월 남은지 아세요? 이 영상을 찍는 게 6월 말입니다. 2021년 6월 말입니다. 그럼 7월부터 시작해보죠. 7, 8, 9, 10, 11, 12 1월 달까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시험이 있으니까 7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7개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겠어. 내가 좀 더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러한 나의 그런 쉬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여기에 좀 더 올인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가 있나요? 저와 40대, 50대, 60대이신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이 7개월에 전부 다 소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는 에너지만큼은요. 다시 준비하겠어 이러한 생각보다는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준비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봐봐요. 7개월 남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은 8과목인데 7개월. 한 과목을 한 달에 마스터해도 전부 다 마스터할 수 없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는 더 힘들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있는 힘껏 무료 영상이지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저도 의지거든요. 제가 영상 한 편을 올리는 것, 한 과목을 올리는데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두 달 안에요.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올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왜? 돈도 나오지 않는데 무료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게 결코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1급 이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우선 이거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시험 조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1년 19회 시험 보고요. 많은 전화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정말 안타까웠던 전화는 이거예요. 교수님 저 합격했어요 했던 그분이 사이버로 공부를 하셨었는데 당신은 당연히 졸업과 함께 1급 시험 조건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많은 문자와 다음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공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거입니다. 자격시험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죠. 합격했는데 자격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4학년 졸업 예정자예요. 4학년 졸업 예정자인데 이수 과목을 확인하셔야 돼요. 졸업 예정자인데 졸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졸업을 하면요. 우리가 필수 과목은 다 보통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도 졸업장을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졸업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졸업 예정자
그리고 학점 운행제로 사회복지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컨설트에 따라서 과목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나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출력을 해서 내가 시험 조건이 되는지, 정말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조건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대, 전문학사를 졸업하고 경력 1년을 추가해서 시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경력 1년 이상의 조건이 충족하는지, 우리 자격증 기준에 충족하는지, 즉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 보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점검을 하면 되냐면 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전화 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의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조례로 만들어진 시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의 조례로, 아니면 시군구의 어떤 특화 사업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설들이 과연 이 시설에서 근무한 곳이 과연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년제 졸업 예정자인 경우, 특히 학점 운행자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 과목을 확인해서 시험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2급을 보유하셔서 1년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합해서 시험 조건을 만드시는 분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시설의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지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서 시험 준비를 해 두시면, 열심히 준비했다가 합격까지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분. 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영상에 정말로 꾸준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열심히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격 취득을 못하는, 합격을 했는데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사전에 시험 자격 조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급 시험 8과목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목의 특성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회복지 1급 시험의 과목이요, 이렇게 1교시 인행사와 사회복지 조사론,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교시 정책, 행정, 법제론, 이렇게 8과목이 구성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 8과목은 많고 많은 과목 중에 이 8과목이 시험 과목이냐라는 거죠. 요즘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를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과목을 우선 배치한 이유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사람이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는, 또 사회복지라는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나요?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화면을 보고 대답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사회복지가 어떤 것이죠? 사회복지, 사회와 복지의 합이죠. 복지는 웰페어입니다. 이 웰페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페어는 비동사의 ing인 빈과 같습니다. 복지라는 웰페어는 우리가 5, 6년 전에 많이 썼던 웰빙이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빙, 상태.
사회복지는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욕구가 있을 때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겠죠.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를 정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2급을 따고 1급을 준비하는데 사회복지를 왜 따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사회복지를 준비하고 있느냐? 사회복지란 뭐다? 우리가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들 나이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한테 맞는 것은요, 제가 잘못해서요. 받아쓰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청소를 잘 못했거나 맞는 이유들이 다양하죠. 저는 그나마 사고 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맞았어요. 받아쓰기 못해서 맞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던 것은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들도 아이고 우리 아들 잘 키워주세요, 인간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생이 선생님한테 맞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누가 있죠? 교육복지사가 있죠. 군대에서 선임한테 맞는 것,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간 되는 거지, 남자로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대에서 선임한테 구타당하고, 이건 뭐예요? 문제로 정의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군대에 누가 있어요? 군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건, 이거는 개인의 가난이고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 누가 있죠?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필요해요? 사회복지사가 이제는 필요하게 된 거죠. 왜? 사회복지사가 뭐예요?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과거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영역이 지금은 문제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그 영역에 사회복지사가 전부 다 배치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사회복지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에게는 누가 찾아가죠? 환자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아파서.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줘요? 치료해 주죠. 뭐 수술도 해주고.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자, 이 논리로 사회복지사에 적용할게요. 사회복지사한테 누가 찾아갈까요? 클라이언트, 이용자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이용자가요, 문제나 욕구가 없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아무런 욕구가 없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누구를? 사회복지사를.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경우는 어때요? 문제가 있거나 욕구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뭘 해줘야 되냐? 이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치료와 수술, 의사의 치료와 수술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용자에게 맞는, 이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이용자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지식 탐구라든지 그러한 조사론적 관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에는 뭐가 있겠어요? 어떠한 실천이 필요하죠? 네, 때로는 개별사의 사업, 1대1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집단, 그룹워크가 필요하겠죠. 요즘은 더욱이 우리나라의 개별 사업과 집단 사업을 뛰어넘어서 뭐가 실천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냐면 지역사회 복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했더니 실천도 중요하지만 근본 또 뭐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어떻게 약간 보편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면 끝!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과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도 이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은 뭐예요? 행정입니다. 행정. 이 법과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 이것을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때요? 이 얘기를 다시 우리가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사회복지 기초가 됩니다. 서비스 조사론이요,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초예요. 기초. 조사론 어렵다라고 가장 밑에 넣을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먼저 파악함이 사회복지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 됩니다. 자,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리고 최근에 뭐까지? 지역사회복지론까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 그랬죠.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 뭐가 있어요?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뭐는? 지역사회복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여기 따로 떨어진 거죠.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은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있죠.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요? 사회복지 실천이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이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가 이용자가 됩니다. 주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누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 대상자 자체가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 플러스 누구도 비전문가가 같이 만들어내는 게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정책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과 법이 이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뭐라는 것이 필요해요? 행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교시
이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사회복지 실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회복지 실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가 3교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시험의 8가지는 그냥 뜬금없이 정해진 8과목이 아니라 전부 다 의미 있는 8과목이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 과락의 기준은 이 한 과목 2021년 시험 분석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앞에 영상. 안 보시면 후회해요. 인행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포기하거나 엄청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조사론에서 점수 조금만 맞으면 이게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8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지만 과락의 기준은 1교시가 한 과목, 여기 사회복지 기초라는 과목이고 2교시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한 과목이에요. 3교시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락의 기준은 조사론 하나의 한 과목의 과락이 아니라 1교시 이 두 과목을 묶어서 평균 40점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2교시도 마찬가지 이 세 과목을 묶어서 평균 40점이 나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교시로 할게요. 1교시 두 과목이니까 50점이에요. 만점이 50점이에요. 그런데 두 과목에 어디에 어떤 점수를 받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20점 이상만 되면 과락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를 전부 다 빵점을 맞아도 조사론에서 20점만 맞아도 과락은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특정한 어느 한 과목이 좀 취약해. 보통 어려운 과목이요. 인행사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나오고 나는 약간 수리적인 부분이 좀 약해. 공대적 사고가 좀 약해 라고 하시는 분은 조사론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나는 법적이 좀 약해. 그럼 법제론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 세 과목이 약간 사람들마다 좀 다른 본인의 어려운 과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행사 못하더라도 조사론 잘하면 되고 법제론 못하더라도 행정론이나 정책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한 과목 좀 못한다라고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듯 공부해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사론에 나오는 영역도 여기에 나오고요 정책론, 행정론, 법제에서 공부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도 보면 지역사회복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정책론과 법제론은요 한 50%가 중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8과목이지만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8과목이지만 실제로는요 범위상으로 치면 한 4과목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왜? 중복되는 걸 다 떨어버린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정책론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정책론에서 이런다. 사회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만족 모형, 최적 모형, 합리 모형, 제한된 만족 모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정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정책론이고 다시 행정에서도 나오거든요. 행정에 나오면 또 뭐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론에서 배울 때랑 행정론에서 배울 때랑 정말 다른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거예요.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는요 철학적 학문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사회복지에 접목시킨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론에만 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을 바꾸면 행정론에 동일한 내용을 행정론에도 적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실천론에 실천기술론에도 적용하고 사회복지 조사론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의 내용이 한 과목에만 설명되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소한 2번, 3번이 중복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듯 공부해라. 이 전체를 하나의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이거 정책론에서 배운 건데 여기 조금 플러스 알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요, 매해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시험 문제의 근원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해 문제를 만드는 문제 출제 방식과요, 이미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험 때마다 어떻게 뽑아내서 그렇게 하는 문제 은행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방식은요, 문제 출제 방식입니다. 문제를 그 해마다 출제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 은행 방식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 면허처럼 똑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문제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의 답만 체크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는 그렇게 문제 출제 운행식이 아니라 매해마다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이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더 이상 만들 문제가 없다. 8과목이라는 그 8과목은 동일한데 문제를 벌써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는 20회, 20년 동안 문제를 만든 거예요. 같은 범위 안에서. 더 이상 우려낼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합격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에요. 기출문제를 무조건 풀어라.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는 김진훈의 강의를 잘 듣느냐 아니냐, 이거 별로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진훈의 강의를 보더라도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라. 저도 기출문제를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푸시면요, 한 3회, 5회분을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이거 앞에 이것만 알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였네?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알면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이래요. 우리가 문제 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왔던 보기가 여기에 정답이 되고, 여기에 나왔던 지문이 여기에 사례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출문제를 푼 사람은 그 문제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함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문제의 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라. 여기는 별표 100개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최후에,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이러한 수준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먼저 감 잡으시고 공부하시고, 공부한 다음에 또 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교수님, 기출문제 다 풀었고, 그러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집 다시 풀어도 될까요? 그래도 좋지만 기출문제에서 70% 이상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70% 이상에서 유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다른 문제 굳이 풀 필요 뭐 있어요? 기출문제만 열심히 봐도 유사 문제가 70% 이상 유사 문제가 나오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 풀어봐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더 정확하게 푸는 방법들을 캐치하시라는 거죠. 대부분 기출문제 보러 하니까요, 답만 알아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4번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지 말고, 그럼 나머지 1, 2, 4, 5번은 옳은 거잖아요. 이게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변화되는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더 이상 만들 문제가 없으니까 기출문제 푸셔야 돼요. 더 이상 만들 문제가 없으니까 어때요? 최근에 변화된 거는 문제로 출제 안 됐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5년부터 달라진 것들이 있죠. 국기법이 뭐예요? 맞춤형 복지제도로 바뀌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비율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게 2014년 말에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2015년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또 뭐가 만들어졌죠?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 안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포함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요, 아마 최근에 시험에서 지역사회보장 관련 문제가 8과목을 통틀어서 매해마다 한 6, 7문제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왜? 지역사회보장이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사에도 관심을 가져라라는 거죠. 시사. 더 이상 만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법과 제도 포함한 최근의 어떤 시사를 문제에 담아내겠죠. 점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사를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진위 개수가 낮아지고 있다. 진위 개수가 낮아지고 있다. 자, 진위 개수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아했지만 어쨌든 진위 개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겔지수. 엔겔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엔겔지수는 내가 지출하는 전체 지출분의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엔겔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 지출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지출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국가에서, 후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죠. 우리나라의 엔겔지수가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의 지출이 문화라든지 이러한 여가에 지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먹고 사는데 지출되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 현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 사회 서비스원, 플러스 뭐예요? 치매가 아니고 치매 국가 책임제. 커뮤니티랑 사회 서비스로는요, 아직 좀 모호한 단계예요. 이게 자리매김야 문제가 될 건데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여기는 시범사업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치매 국가 책임제는 우리가 이미 현장에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역 치매센터가 이미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이미 다 보건소 내에 다 운영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보다는 이처럼 시사를 반영한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 가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죠?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는 이미 교재에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참고하고 있는 교재에 다 녹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교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변화되는 것을 누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겠죠.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변화되는 시점의 교재가 필요한 영역이 그 이유 때문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강의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면서 사례나 예시들을 툭툭 털어놓거든요. 그러한 사례나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1급은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 시험을 접수한 사람은 35,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000명이 어떻게 됐어요?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고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작은 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만 이 얘기가 의미가 있냐 하면,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만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시작의 반이 아니라 이미
불합격에 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자에게는 시작은 시작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복지인 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강의 영상들을 업로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좋아해서 봐주셔도 좋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강사들은 전부 다 훌륭한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면서 강의하지 않고요. 내용을 모르면서 더군다나 유튜브 촬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채널에 올라오신 강사님들은 한 분 한 분 전부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어떠한 분들을 찾아라? 여러분들과 강의 코드가 맞는 분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강의 코드가 맞으면 제 채널을 열심히 보셔도 분명히 1급 합격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교수님과는 좀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요. 그런 분들은 또 코드가 맞는 교수님의 유료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제가 책임지고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제20회 시험 합격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든 그렇지 않든 결코 뭐는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복지인 연구소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강의 업로드 할 때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볼 수 있어서, 적어도 어떻게 돼요? 막 끝에 가서 12월 달에 가서 몰아치기 공부하지 않고 지금부터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겠죠? 저도 그래서 한 주에 꾸준하게 한두 편의 영상이라도 계속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제주 지역에 살고 계시면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주 지역에 살고 있으면 복지인 연구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제 사이트에 보면 페이스북 주소 있죠?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가 준비되면 여러분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야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아는데 끝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7개월 동안 준비할 때 한번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이렇게 복지인 연구소와 함께 했듯이 내년 2022년 제20회 시험이 끝났을 때도 합격의 기쁨을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실질적인 강의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